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주말까지 긴 연휴 보낸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 주말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하고 싶지만 긴 연휴 끝에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가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휴일 끝나고 평일이 시작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일하기도 싫어지는 월요병 증세, 국적 불문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월요일 아침에는 오전 11시가 지나갈 때까지는 직장인 대부분이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병을 줄이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라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라고 하는데요. 월요병은 급격한 상태 변화 또 심리적인 부담감이 큰 원인이라서 평일에 야근이나 경무에 시달리다가 주말에 종일 잠만 자는 습관을 반복하면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커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월요병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2월 일상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월요일, 이번 주에는 일과 휴식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 식탁 위에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 식재료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서양에서는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채소입니다.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체력 보강을 위해 이것을 즙을 내서 먹었다고 하고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중국인들은 바로 이것을 식사 때마다 즐겨 먹어 심장병 발병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심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7080 세대라면 이 남성 듀오의 편지라는 노래 아주 친근하실 겁니다. 남성 포크 듀오의 전성시대를 불러왔죠. 물론 영어로 썼지만 이수영, 임창재 씨로 이루어진 이 그룹의 이름, 바로 이 채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죠.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데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양 검정을 받으면 좋다고요? 네, 요소 원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료 가격이 올라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20%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경작지별로 토양 검정을 실시하여 필요한 비료의 양을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농경지의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은 경작지가 속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면 토양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안내와 시료 채취 봉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에서 발급하는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부족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작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토양의 양분 지적도 예방할 수 있으며 계획적인 비료 살포로 관행 대비 25.9% 정도의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꼭 한번 토양 검정 신청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지난주 금요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이춘이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남쪽에서부터 봄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주말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가끔 낄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요. 기온은 지난주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토요일 전라, 경상, 제주, 일요일 강원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 강수량이 평년 대비 10% 수준으로 많이 적습니다. 지역별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각 농가가 실천할 정보들 하나씩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 시기입니다. 아직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발화 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체종 종자 또는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종자 발화 검사를 받으셔야 안전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습기 잦은 강으로 수발화 피해 발생 종자는 반드시 종자 발화 검사를 받으신 후 종자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수발화 피해 종자의 발화율은 70% 수준으로 정상 종자의 발화율인 98% 수준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육묘시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이 필요한 필지에는 토양 개량을 위해 규산질 비료를 넣어주면 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병해충이나 냉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농가를 하기 전에 미리 넣어주면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켜줘서 좋습니다. 네. 밭작물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지난 겨울철에 파종한 밀보리의 생육이 좋지 않거나 많이 파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봄 파종에 적합한 품종으로 봄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종 시기는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상순부터 가능한 일찍 파종할수록 생육에 유리하며 파종량은 가을 파종 대비 25% 많이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봄 파종용 밀보리 정부 보급종의 공급 시기가 2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므로 필요한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겨울 시설감자 재배는 주간에는 환기, 야간에는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토양 수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생육과 덩이줄기 비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토양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소 농가에선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단지형 마늘과 조선종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웃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웃거름량은 지역 및 생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해 주되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이 건조하면 찬 공기가 뿌리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양분 흡수 저해 및 동해가 우려되니 피복한 필름이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배추 모기르기를 할 때 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기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물 관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기르기 후기에 비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주 심기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 액을 2 내지 3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생육이 촉진되어 활착해 좋습니다. 또한 육묘상 온도는 최저 13도씨 이상으로 관리해야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사과나무의 정지와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와 전정의 목적은 수갑 내부에 햇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과실이 달리는 부분을 고르게 분부시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적당한 생장과 균일한 결실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과 관리 작업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가지치기 방법은 꽃눈 분야를 조사 후 실천하면 되는데요. 꽃눈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열매 가지를 많이 남기고 60 내지 65%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65%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사항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 충북 진천의 유경 오리 농장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 그리고 토종땅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농가에서는 더욱더 차단 방역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중수본에서는 의심추 확인 즉시 초동 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농가에서는 의심추 발생 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확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구제육 백신 접종 시에 사용된 유통기한과 백신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백신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접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음식에 풍미를 더하고 건강에도 좋은 들기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좋은 들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우수한 우리 들깨 품종인 들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의 김정인 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들샘. 이름에서 들깨 향이 나는 것만 같은데요. 이름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들샘은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요. 들에서 샘솟는 샘처럼 들깨 기름이 연상된다는 의미가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그 깻잎으로 먹기 위해 키우는 것과 그 기름을 짜기 위한 들깨 품종이 혹시 다른 건가요? 아, 네. 깻잎을 들깻잎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깨는 잎을 싸서 쌈으로 먹기도 하고, 종자를 수확해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하지만 깻잎용과 차규용 들깨의 품종은 전혀 다릅니다. 깻잎용은 종자 수량이나 기름 함량이 떨어지는 대신, 잎 모양이 둥근 심장형이고, 잎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개발을 하였고, 차규용은 잎 모양은 좋지 않지만
종자 수확량이 많고 기름 함량이 많습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품종을 쓰셔야 합니다. 네. 자, 들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한 품종인가요? 네. 2013년에 개발된 들쌤은 생산자와 가공업체, 소비자를 만족하는 차교형 들깨 품종 개발을 목표로 만든 품종입니다. 들쌤은 재배하기 쉬우며 300평의 종자를 142kg를 수확할 정도로 수량성이 높습니다. 3년간 지역 적응 시험 결과 키가 한 134cm 정도이며 종자 1000개의 무게는 3.4g 정도입니다. 종자의 색이 진갈색이며 종자 껍질이 연해 기름을 짰을 때 차기율이 39.4%로 높고 들기름 맛이 좋아 가공업체에서도 선호도가 좋습니다. 네. 들쌤 품종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들깨는 기름 맛이 그 품종마다 또 조금씩 다른가요? 네. 들기름을 볶지 않고 생들기름으로도 많이 먹으시는데 들깨 품종마다 향기 성분의 함량과 종류가 달라서 맛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들쌤의 생들기름의 향기 성분 함량 분석에서 향기 성분 수율이 1.86으로 다른 품종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으며 향기 성분 종류는 33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들쌤의 주요 향기 성분은 신선한 커피향, 볶음향 등을 내는 피라진류입니다. 품종별 생들기름 패널 테스트 결과에서 들쌤 품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 들쌤, 재배할 때 혹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들깨 재배는 다들 무난하게 쉽게 재배하시지만 아직까지 파종기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들깨와 마찬가지로 들쌤도 6월 중하순에 파종해서 그대로 한 개체만 놔두고 솎아서 계속 키우시면 되고 옮겨 심으실 경우는 6월 중순쯤 파종해서 7월 10일에서 15일 이전에만 밭에 정식하시면 됩니다. 일찍 심어도 늦게 심어도 들깨는 9월 초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일찍 심으면 키만 너무 자라게 돼서 쓰러짐이 발생할 수 있으니 6월 중하순에 파종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들쌤은 꽃이 피고 한 달 뒤인 10월 8일쯤 성숙이 되어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깨는 단일 식물로 가로등이나 차량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재배하게 되면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런 곳은 지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깨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들쌤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나요? 네, 들깨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들쌤 들기름에는 학습 능력 개선과 기억력 증진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 계열인 알파리노렌산이 61%나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백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 성분도 그람당 133마이크로그램으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성질환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하루에 들기름 3g 정도, 밥 숟가락 기준 한 반 스푼 정도의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리할 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네, 그 들쌤 들기름으로 드레싱이나 나물을 무칠 때 쓰면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물 중에서 도라지 나물과 선생연분인데요. 미리 팬을 달고 기름이 끓고 난 뒤 도라지를 넣고 볶으면 특유한 느끼한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탕 양념장을 만들 때 들기름을 약간 넣으면 생선 비린내를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들깨 가루는 미역국이나 칼국수, 파스타 등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들쌤 품종, 종자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들쌤 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지역의 시군센터, 농협 등을 통해서 신청을 1차적으로 받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재단을 통한 개별 신청으로 3월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00g 단위 포장으로 9,300원에 유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깨 다른 품종 유명한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종자색이 흰색이고 껍질이 연해서 가루용으로 적합한 들양과 들참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깻잎용으로 잎수확량이 많은 소인, 상엽 등의 품종들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구자로서 들깨 소비자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최근 K푸드 열풍과 함께 한식이 아름다운 색의 조화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조화, 균형을 맞춘 건강한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수한 기능 성분을 함유한 들깨는 우리나라 예선조부터 오랫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작물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들깨 품종들은 수량성이 높으며 품질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우리 국내산 들기름 우수성을 믿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농촌진흥청 밭작물 개발과 김정인 연구사와 함께 국산 들깨 품종 들샘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핀셋 마케팅에 대한 얘기 준비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쓰는 핀셋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나요? 네, 핀셋 정책, 핀셋 지원 등과 같이 필요한 대상을 콕 집어서 맞춤형 정책을 펼칠 때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마케팅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콕 집는다는 핀셋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바로 세세하고 확실하게 타겟을 정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매스 마케팅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매스 마케팅의 대표적인 매체가 TV나 5개 광고 등이 있는데 이런 매체 등에서도 요즘 핀셋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고요. 네. 사실 지금까지 핀셋 마케팅은 백화점의 VIP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좀 대표적이긴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의 이 마케팅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기 있게 된 비결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겟이 줄어드니까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또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덕분에 소비자들의 데이터, 또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이나 또 소비자들의 관심, 취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네. 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보다 또 편안하게 핀셋 마케팅을 준비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사람들의 취향이 예전보다 또 확실해졌고 그다음에 이를 또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적극적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취향을 꿰뚫는 이 마케팅이 어떤 것보다 또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나와 관련된 상황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또 공감대까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도도 높아지고 또 친밀감이 높아지니까 결국 구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겠습니다. 이야, 대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 특정 소비자군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또 위치 정보나 가입 정보를 이용해서 여의도에 있는 땡땡년생을 위한 제품 이런 식으로 문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한 식품 브랜드는 그 지역과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하고 관련된 패러디 문구를 활용해서 직장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신사역에 있는 당신 아침을 걸으셨나요? 아니면 이런 맛집이 있다니 부럽다 여의도동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해당 동 명칭을 써서 마치 그 지역에 서 있는 나에게 대화하는 느낌을 주면서 빨리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친근한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네. 지나치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네. 특정 소비자군을 위해서 아예 새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한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는 10년 전부터 핀셋 마케팅으로 새로운 타겟을 발굴해냈는데요. 이 브랜드에서 여성 군인을 타겟으로 위장 크림을 소량 출시한 적이 있어요. 사실 여성 전체가 고객인 브랜드에서 특정 직업군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요. 네네. 막상 출시하고 나니까 여성 군인이 아니라 남자 군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구매가 증가를 했고요.
또 다른 경쟁 브랜드들에서도 위장 크림을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군인을 타겟으로 한 핀셋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브랜드는 현재 나만을 위한 파운데이션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50가지 라인의 파운데이션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성 파운데이션 경우가 2-3가지 색상으로 대표되는데 더욱 세분화해서 개개인한테 특화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데까지 이렇게 핀셋 마케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접받는 느낌이 드네요. 금융업계에서도 이거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에는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목적별로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정 업체와 제휴하는 카드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많이 시키는 배달족을 위한 카드도 있고요.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을 위한 특정 카페와의 제휴 카드, 또 학원비 결제를 주로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맞아요. 교육용 카드도 있습니다. 또 증권사는 젊은 고객들 유치를 위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면 특정 기업의 주식 한 주를 주는 주식 도시락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예. 또 금융 너튜브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해서 금융 강의도 듣고 투자도 하는 플랫폼을 런칭하는 등 이렇게 좀 젊은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핀셋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발하네요. 이제 이걸 농수산물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례가 미리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정책이 있더라고요. 예. 또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 또 축산물을 20%만 내고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사실 임산부라는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핀셋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후기를 살펴보니까 내가 직접 골라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오히려 첫 아이를 임신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후기들이 있어서 판매 구성을 임산부에 맞게 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특성을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소별로 나누어서 추천을 해주다던가. 추천이 필요하겠네요. 네, 예. 이렇게 좀 보다 쉽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핀셋 마케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핀셋 마케팅 조금 조심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민감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대중에게 그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에게 하는 만큼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타겟을 잘못 선정하거나 조사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입니다. 오히려 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다가 더 큰 조사 비용 때문에 네. 네, 타격을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제품이나 소비자의 또 연결고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 또 1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가구, 이렇게 핀셋 대상이나 제품이 더욱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핀셋 마케팅을 위해서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페팸족이라고 하는 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펫과 패밀리를 합쳐서 페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들이 바로 블루오션이 됐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반려동물 용품만이 아니라 이들이 먹는 음식, 또 전용 가구, 식기, 호텔과 헬스클럽까지 네, 페팸족을 겨냥한 서비스와 상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트렌드를 따르면서도 이렇게 개인의 취향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핀셋 마케팅, 좀 선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 만큼 또 효과가 매우 크니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산물 업계 쪽에 한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의 활용이 좀 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렸듯이 사실 새로운 타겟을 위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먼저 지금 소비자들의 상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추천을 통해서 핀셋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성장기에 공부에 집중하는 청소년을 위한, 혹은 햇빛을 잘 못 보든 실내에 오래 있는 직장인을 위한 농산물, 네, 관절 건강을 신경 쓸 시니어를 위한 농산물. 좋은데요? 예. 네, 이렇게 나이대별 특징을 살려서 농산물을 추천하는 방식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채소가 아니라 새로운 품종이나
또 알려지지 않았지만 효능이 좋은 농산물들을 이렇게 잘 접목한다면 또 우리 농산물을 또 다양하게 추천하고 또 판매까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사실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또 소비자도 분석한 다음에 연결을 해서 더욱더 농가와 우리 소비자들이 가까워지는 이렇게 좀 판로를 또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핀셋 마케팅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춥습니다. 지금 엿새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파특보 내려져 있는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일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전주 4도, 제주 6도까지 올라가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강한 바람에 화재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네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 수가 36,362명, 그리고 어제가 38,691명이 나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 증가 폭도 상당해서 지난주에 비하면 확진자 수가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272명으로 계속 200명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치명률도 0.68%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다만 폭발적인 확진자 수 증가폭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20.8%로 5명을 검사하면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숨은 전파가 계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도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가 12만 8천여 명이었는데 하루 10,00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16만 3천여 명 정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며칠 안에 한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서 이 경증 환자는 일반 격리를, 재택치료 관리는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기존의 거리 두기가 이어지죠? 네,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사적 모임을 6명까지만 가질 수 있고요. 또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에서는 판촉과 시식 금지, 칸막이 설치 같은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요. 새학기 등교에 대비한 방역 지침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새학기에 정상 등교는 하되 이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해서 신속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봉하마을에 갔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봉하마을을 참배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마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라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영남과 제주 그리고 영호남 이 초광역권 경제권으로 붙는 이 남부 수도권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이 영호남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촘촘히 이어서 2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고
이 첨단 소재와 항공 우주 등 그 미래 산업 벨트를 조성해서 남부의 경제를 국가 GDP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또 앞서 부산을 방문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과 이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저녁 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비공개로 저녁 8시부터 80분간 이어졌으며 배석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두 사람은 평소에도 스스럼 없이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선 전국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에 갔었네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와 광주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석 달 만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5월 어머니회 회원 등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른바 개사가 논란에 항의하면서 참배와 분향을 막아섰고 이 추모탑 30m 앞에서 멈춰서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어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한 윤석열 후보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광주 영암 간 초고속도로 또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의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고요. 또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그 국민의당과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인천 서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이달 11일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일화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이 발언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이날 단일화 최종 불가 입장을 천명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단일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역대급 당대표라고 그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들 그 2차 TV 토론 일정은 나왔습니까? 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 대선 후보들은 내일 이 TV 토론이 열리면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각 당에서 실무 협상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실무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이 내세운 이유는 주최 측인 한국기자협회가 좌편향됐고, 이 주간 방송사도 종편 중에 좌편향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자협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며칠 뒤에 건강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토론 회피에 집착했다라고 비난했고요. 또 왜 이렇게 날짜에 집착하냐라고 쏘아붙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토론회 연기는 안철수 후보 측이 요청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당은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다라고 발끈했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는데 개막식에서 한복이 등장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금요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공연 중에는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참여한 중국 국기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선족을 대표해서 한복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고 윷놀이, 떡매치기를 하는 장면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한복과 김치 등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 일부로 선전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개회식을 지켜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조선족을 소수민족으로 표현한 거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중 간의 상호 고유 문화가 존중돼야 한다라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그 쇼트트랙 남녀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러시아 선수의 터치로 중국 선수가 경기를 이어가면서 이 중국 선수 간의 터치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판진이 이를 러시아의 실격으로 판정하면서 이른바 와이파이 터치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정위가 벤츠 자동차 쪽에 200억 원대 과징금을 매겼다고요? 네,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서 표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 등의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요. 향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벤츠의 경우 승용차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는데 반면